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교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네. 우리가 소특집을 계속, 가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시간대별로 하는데 전 시간에는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돼서 네. 혈전이란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피와 피가 이제 튀기는 그런 혈전이 밀고 벌어지고 당기는 혈전.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8월 공세와 9월 공세의 피비린내가 솟구쳤던 네. 그런 시기까지 한번 그렇죠. 언급을 해드렸고요. 사실 인천 상륙작전 같은 우리가 네. 승리한 거를 다 많이들 기억하시지만 네, 낙동강 전선이 없었으면 인천 상륙작전도 없죠. 없죠. 부산도 없고 없죠. 인천도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낙동강 하면 뭐 여러분들 그냥 생각 속에 굉장히 막 수심이 깊고 막 큰 강 생각하는데 이게 당시만 해도 여름이 되면은 사람이 그냥 도강할 수 있는 도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역도 있었거든요. 많았죠. 그 지역에서 진짜 격전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도섭해서 기습하는 북한군을 상대하느라고 정말 격전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전했던 1사단, 6사단, 8사단, 3사단, 수도사단 할 것 없이 격전을 벌였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재편돼가지고 후방에 있었다가 바로 투입이 됐던 부대들도 있습니다. 7사단도 역시 부활해가지고 영천 전투에 투입이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후방에서 이제 축차적으로 부대가 편성이 네. 돼가지고 그 후방에 있었던 부대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방에서는 그 바로바로 투입이 돼야 되니까 훈련 같은 거 제대로 하진 못했겠어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대로 못했죠.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총도 보니까 한 5발에서 10발 정도 쏴봤다고 막 그렇습니다. 전에 기본 사격 훈련만 받고 특히 M1 소총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재장전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고생한 병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M1 소총 쏴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 재장전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필요해요. 그냥 이게 꽉 넣는다고 그냥 클립이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밀면서 넣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쏘고 전사한 엄지 손가락 막 병사도 물리고 많습니다. 막 잘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구상이 되고 그래서 미 해병 1사단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투입해서 한반도에 들어오자마자 전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기동 그 방어대로 투입되죠. 그렇습니다. 네. 낙동강 전선 저 끝에 기동 부대로 투입이 돼서 했지만 거기서도 좀 피해가 컸어요. 네. 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통영 상륙 작전도 기억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 귀신 잡는 해병 얘기가 그때 나온 건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인천 상륙 작전은 전에 이제 특집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에 17연대와 해병 1 전투단 네. 1연대죠. 참 해병 1연대가 투입이 됩니다. 당시는 사단이 아니었죠 아직.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함선도 그때 15척이나 참전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그 인천 상륙 작전에 비록 최초 선봉은 아니지만 후발이지만 누구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서울을 진격했던 부대들 해병연대와 그리고 17연대가 있죠. 17년대가 네. 그때 그 정말 부대 그대로 그 육군 부대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참가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옹진반도 때 그 전투 인정받은 거죠. 귀감을 보고서 이 부대는 이렇게 투입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백인엽 대령과 함께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히 그 지연전 때 네. 화령장 전투를 잠시 그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지만 거기서 한 개 대대가 적 한 개 연대를 완전히 괴멸시킨 적 15사단 48연대를 괴멸시켜 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17연대를 정말 그 예비로 둬야겠다. 결국은 인천 상륙단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할게 왜 17년대냐면은 17년대는 이게 왜 사단이 아니고 17년대냐는 분들이 있는데 이 6번 직할의 독립연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 소속이 아니라 그냥 독립 17연대였어요. 네, 6번의 독립연대가 2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17연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그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낙동강 방어선에서 드디어 인천 상륙이 시작되자마자 뭐 돌격 우리가 이제 뭐 반격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래도 굳건했어요. 북한군의 공세는 굳건했는데 점점 떨어져 가죠. 네. 그리고 그들의
갖고 있던 전차들이 거의 파괴가 되면서 이제는 그 일공군이 뭐 그 제공권 장악하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데 지상에서 움직이는 뭐 전차 크기 물건은 다 그냥 격파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게 8월쯤부터는 이제 미군 전차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싸우기 그렇습니다. 시작하니까요. 그 동안에는 그 체프 같은 체피 그 경전차가 체피 같은 경전차가 전차를 끓여. 그런 경전차들이었는데 네. 이제 메인 배틀 탱크가 들어오는 거죠. 뭐 셔먼이라든가 아니면 M26, M4 M26과 셔먼이 들어와서 M26, M46 그렇죠. 특히 M26은 이제 최초의 기갑전도 벌였고 그렇죠. 그리고 바부동 전투에서 또 그 M26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네, 그걸로 훈장 받은 분 있죠. 혼자서 그 M26 타고서 북한군을 밤새도록 그렇죠. 연대 음. 규모의 진격을 막아낸 분이 있습니다. 미군 혼자서요? 한 대로, 예, 네, 전차 한 대, 전차 한 대와 완전 퓨리네요. 소대 정도의 병력으로. 네. 그 퓨리의 그 실제 소재는 모티브가 그거다라는 됩니다.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전차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우리가 눈을 돌려서 공중전은 그럼 어땠느냐? 네. 공군 상황은 사실 북한군은 고겹기는 아니지만 그 프로펠러 전투기들을 211대 전투기 포함해가지고 211대를 야크 그렇죠. 9하고 야크 9랄까? 아이유신 네. 10 같은 그 공격. 일유신 10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단 5일만 그래도 하늘에 있었고 그렇죠. 그 예. 이유는 완전히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연합군의 공군이 장악을 해버린 거죠. 재밌는 걸 얘기를 하면은 25일 그러니까 낮이죠. 낮에 그 북한 공군이 서울을 공습했는데 예를 들어 뭐 용산의 그 국방부나 이런 그 연대 그런 거 공격한 것도 있지만 IL-10으로 왜인지 서울 운동장도 폭격을 했어요. 왜요? 일단은 크니까 뭔가 군사 시설인 줄 알고 음. 때린 게 아닌가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북한 공군이 훈련도 그렇고 작전 계획도 그렇고 굉장히 네. 부실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크고 좀 그 있어 보이는 건 다 폭격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게 운동장을 폭격한 거예요. 아, 그게 야구-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종사가. 야구하지 마라. 그렇죠. 아, 그치. 네. 공군에 대한 실전력은 거의 없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군이 그때 사실 가장 육성하기 힘든 게 해군이랑 공군이었었는데 공군은 아마 그때 조종사가 뭐 하룻밤에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소련으로 유학생을 보내서 일기 유학생들이 막 돌아온 시점이라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훈련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공군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 무스탕 받으러 일본으로 갔었을 거예요. 7월에 갔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소련의 그 조종사들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그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그 15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응을 못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계속 지상에서 밀리고 있었지만은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공업지대나 그리고 군수 공장들 그리고 보급로는 계속 폭격을 맞고 있었어요. 그것도 낙동강 전선이 결국은 어떻게 됐던. 버티게 됐던 그런 원인의 하나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가사도 있듯이 역직 낙동강 방어선을 뒤로 하고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동강 방어전에 이제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게 사실 인천이나 어디 후방으로 유엔군이나 한국군이 상륙할 거라는 이제 예측은 북한이나 소련이나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했었고요. 그렇죠. 많이 했죠. 나머지 이제 비밀 해제된 문서들을 보면 인천을 찝은 경우가 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랑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실 인천에 상륙해야지 서울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북한군의 퇴로까지 차단해가지고 포위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예측을 좀 했다고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의 기밀이 다 소련에 노출됐고 뭐 그런 식으로 막 그 뻥튀기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이제 예측을 했던 부대고 왜냐하면 서울이 이제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철도와 도로의 이제 그 중심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퇴각하려면 항상 여기를 거쳐가야 됐거든요. 그렇죠. 뭐 동해안으로 가지 않는 이상 여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북한도 바보 같진 않으니까 여기 방어 부대를 만들긴 해요. 후방에 남겨놓긴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이 월미도에다가 네, 딱 예. 하고 뭐 월미도 해안포대가 있었죠. 해안 월미도뿐만 아니고 그 인천 지역 전 지역에 사단급을 그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규모가 꽤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방어는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서울까지 진격하는 데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그 짧은 거리에도. 그나마 그 부대 이제 그 부대가 그 편성했던 부대들을 상당수를 낙동강 전선을 보내버려요. 그 만약에 낙동강에서 이 전세가 급박하거나 이제 막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 인천에 충분히 방어 부대를 더 뒀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개전 초에 한국군이 조금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랑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그것도. 네. 북한은 또 여기서 그 공식 전사를 지금 날조하고 있는 게 그 월미도 해안포대가 사흘 동안 미군의 상륙을 막았다. 사흘이요? 그러니까 공식 30분 막았나? 공식 전사로 돼 있어요. 아니, 76mm 그 지스3 대전차포 가지고 그 많은 구축함과 상륙함을 격침시켜서 그러니까 사흘이면 서울 네. 수복. 사흘을 버텼다. 그러니까 이게 라면. 그 애들 논리 들으면은 이 월미도는 버티고 있는데 어째서 이 서울 수복도 있고 뭐 거의 그 수준인데요. 이게 애들이 지금 게임을 너무 많이 밑에서 한거 올라왔는지 아닌가? 뭐 낙하산 타고 내려왔는지 하여간 뭐 네. 공식 전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영화까지 당시 만들었고. 종군 기자들의 대단하다, 사진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너무도 당연한 네. 사실이고 왜냐하면 그 당일날 상륙 당일날 이미 그 해안포대가 다 격파되고 빈 상태로 있는 것을 이 영국군이 조사하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날조를 할 수 있죠. 이게 보니까 뭐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눠서 무슨 진행을 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러니까 원래 아. 상륙 작전은 이렇게 이제 저기 선을 나눠서 이렇게 네. 레드비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네. 인천 지역을 이제 상륙할 때 그 각 지역을 갖다 좀 나눴어요. 레드비치, 그다음에 뭐 녹색 네. 해안이라고 그러죠. 그린비치. 그린비치, 예. 그다음에 뭐 그 얄로우비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력들을 투입했고, 노르망디 때문에 오마하 비치. 그죠, 그렇게 해병 불렀듯이. 1사단의 그 생계 연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상륙을 시켰고, 어쨌든 상륙이 뭐 완전히 성공을 했고, 상륙 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은 네. 약간의 고전이 있었지만은 서울이 수복됩니다. 9월 28일. 9월 그렇죠. 8일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진 태극기가 네.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라가는 거는 올린 그 다음 날이었고요. 해병대원들이 예. 올렸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을 뒤로 하고 간 것은 좀 그 이후의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만나고 미 2사단을 후방에 두면서 미 2사단은 주로 이제 그 전라도 지역을 이제 평정을 하고요. 그리고 국군들은 전부 38선 쪽으로 다 전진을 들어옵니다. 하게 되죠. 들어오고 연합군 지휘부였기 때문에 연합군의 지휘를 좀 이렇게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명령 개통이 없이 일단 38선을 뚫습니다. 그 최초로 뚫은 부대는 동해안 쪽 그 동부전선 쪽에 있었던 3사단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9월 30일 날 뚫었다고 그러는데, 유명한 기념사진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10월 1일이라고 이게 좀 국군의 날이 겹쳐서 그렇게 10월 1일이 10월 1일이 된 게 네.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2군단인 3사단과 수도사단은 동해안 쪽으로 원산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에 서울을 이제 수복한 게 굉장히 심리적이나 아니면 그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게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고 9월 29일, 9월 30일, 그다음에 10월 1일 해서 벌써 이제 38선을 돌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까지 북한도 마지막에 쥐어짜내고 버티다 이제 서울을 딱 뺏기니까 이제 약간 백기 들고 이제 약간 그런 셈이죠. 네. 거의 그 전의를 잃고 그냥 그 정도까지 빠르게 밀고 왜냐면 들어간 38선이 거면 넘어졌다는 예. 건 북한 입장에서도 평양이 네. 예. 그냥 넘어갈 거란 얘기거든요. 평양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멀지 처음에 않으니까. 완전 생각지도 못한 네. 게 반대로 그렇죠. 개성 예. 지나면 바로 예. 평양인데 거기 예. 국군의 진격 속도 얼마나 빨랐냐면 그때 메가더 장군이 상륙 작전 동해안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산에 상륙하려고 그 길에 유명한 제거하고 막 뭐 일본군 소해 부대까지 끌고 와서 했는데 딱 상륙해서 국군을 만났어요. 이미 들어와 있었다 이거죠. 네. 원산에. 그래서 무혈 상륙을 하게 된 건데,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죠. 그 메가더 장군의 뻘짓 아니었냐. 네. 네. 많은 인력과 물자를 거기에 투입하느라고 시간 허비를 많이 했다는 거고, 차라리 또한- 그냥 북진을 계속했으면 그렇죠. 더 그렇습니다. 빨랐을 텐데. 또 하나의 실기가 그 북진을 하면서 군단을 크게 나눴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한반도 지형은 종심이 짧아가지고 미군 정도의 규모, 그 2차 세계대전을 했던 미군 정도의 규모면 한계군이 계속 손에 손 잡고 올라갔으면 좀 더 그죠. 견고하게 올라갔을 텐데, 그저 급하게 그냥 올라가시느라고. 진격만 하고 무조건 앞으로 간 거예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 1군단은 평양 이쪽 그 서부 전선 쪽으로 뚫고 올라갔고, 8군을 조직해가지고 또 이제 동부 전선 쪽으로 국군 1군단과 2군단하고 같이 갔는데, 이러한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사실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우리에게는 명장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군사적 실책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니미츠가 사령관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이프라는 가정을 또 두기도 네. 합니다. 이때 북한군이 얼마나 이제 급속도로 붕괴됐냐면 우리 배달의 기수나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북한군 철모 안 쓰고 모자 쓰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개전 초에 북한군 이제 서울로 진격했던 북한군 보면 대부분 철모를 써요. 아 영화에서 예, 봤던 거랑 예, 틀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소품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인식에 남는 북한군은 이제 1950년 하반기 이후에 재편된 이제 그런 부대는 총이나 이런 건 다시 해줬지만 이게 사실 철모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50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북한군을 보면 상당수 사진이 철모 대신에 그냥 모자만 쓰고 나온 그렇습니다. 사진이 많죠. 50년 하반기 이후에 그 사진들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 북한군은 그래서 뭐 완전히 패주를 합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평양 탈환도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네네.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격전지였다고 들었어요. 격전도 격전이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미 1군단의 1기병사단과 한국군, 국군 네. 1사단의 일사단의 어떤 경쟁인 속도 거죠. 경쟁이 네, 또 평양 붙었죠. 진격을 누가 먼저 하느냐.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눈물겨운 얘기가 미 1기병사단이야 미국을 대표하는 사단이고 그렇죠. 모든 게 차량화가 돼 있고 계속 그 진격을 했는데 뭐 1사단 보면 우리 1사단은 걸어 다녀야죠. 차량 자체도 제공을 물론 미군이 해줬습니다마는 훨씬 적죠 미군보다. 워낙 적고요. 예. 거의 도보로 갔다고 봐야 네, 돼요. 그냥 거의 뛰다시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여기서 중요한 평양 건 가야 입상해야 된다고. 역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평양 진격을 먼저 하죠. 아마 네. 그리고 또 북한 지역 도로 상황이 차를 그때나 지금이나 되게 열악한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지형에 생각해요. 조금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도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요. 의지도 정말 대단하고 진짜. 네, 그리고 뭐 국군 7사단과 누가 더 먼저 평양을 입성했느냐 그런 거에 이제 논란도 있지만 네. 어찌 됐든 그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7사단이 살짝 빠져가지고 한계연대가 또 평양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당시 이제 회고록을 보면은 병사들이 계속 걷다가 지쳤잖아요. 뭐 길도 별로 안 좋고 뭐 보급도 제대로 안 될 때고 그때 막 대열이 막 지치고 막 이럴 때 누가 저쪽에서 그런데 평양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기운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걸었다. 다시 걸었다. 네,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있죠. 있습니다. 아 우리 뭐- 행군할 때 다 왔다 이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죠? 네, 그런 다안 거- 하는데. 그런 거 눈앞에 같- 평양이 보인다. 근데 아까 평양에서 혈전이 벌어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평양에서의 격전은 북한군이랑 격전보다는 그 아군끼리 속도 경쟁이 더 심했죠. 북한 사실은 뭐 일단 쓰는 거는 뭐 그냥 기정사실하고. 일단, 예, 방어선을 방어를 구축해가지고 뭐 격렬한 저항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저항이 이런 전세를 의지와 바꿀 정도로 그 또 네. 미군의 어떤 그 장비 이런 거에는 정말 미치지 못했기 사실 때문에 이 1950년 이 가을에 북한의 전이 얼마나 빨리 밀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때 미군이 우리였나요? 김일성이 타던 승용차를 노획합니다. 네. 아, 대한민국 국군 맞고요. 국군 맞죠? 예. 네, 육사단 맞습니다. 그게 그 지금 전쟁기념관에 와 있는데요. 오죽하면 김일성이 자기가 타던 차까지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물론 평양도 진격해서 계속 미 1군단의 예하로 있던 1사단은 계속 진격을 합니다. 청천강 넘어.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편제가 계속 안 됐던 상황인가요? 그러면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1군단과 2군단을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 와해가 돼가지고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식 편제가 하나도 없었었던 때고요. 일단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중국 국경 바로 밑까지 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또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5개 군단으로 나중에 재편하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2달 만에 상황이 완전 완전 역전돼. 뻑하면 그냥 완전 그 역전된 국경 넘어서 도망치려고 국경까지 그냥 최고사령부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병사들의 개개인의 사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미군의 유엔군의 공군 그다음에 해군에서 계속 보급선이 위협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막 그 미군은 막 물량 공세로 나오고 있고 막 이러니까 북한이 이 순간에는 거의 막 붕괴됐다시피 하는 그런 수준. 그렇습니다. 식구로 막 용단 폭격하고 뭐 그쵸. 완전히 그냥 그리고 또 뭐 움직이는 거 쑥대밭을 만들었죠. 예, 후방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인디언 헤드로 유명한 미 2사단이 후방에서 계속 저 받쳐주고 올라갔어요. 또 평양 너머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거의 뭐 이쪽 서부전선 쪽도 뭐 상당한 진격을 이루었고요. 중부전선 쪽에는 우리나라의 2군단이 6사단과 8사단, 7사단이 서로 경쟁하듯이 또 올라가서 6사단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압록강 그렇죠. 압록강 물. 압록강 초산에서
그 수통에 물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육사단 7연대가 한그 중대장이 네. 수통에 물을 담는 그 사진도 유명하죠. 참 그 태극기 날리며에서 보면은 전쟁 끝났다. 막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엄청. 네. 때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미군들도 많이 그랬죠. 이게 어느 전쟁이나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면 새해 길어져.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했었어야 되는데. 패배 플래그. 네. 이런. 그 마켓 가든 전에도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부전선은 네. 대한민국 1군단이죠. 3사단과 수도사단이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 원산 상륙 작전을 무혈 상륙시키면서 원산 그다음 계속 청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도상 가장 높이 올라갔던 때가 바로 북한 지역의 해산진입니다. 해산진이 어딘지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군으로 알죠. 해산진 부대 있죠. 거기까지 어. 갔던 네, 거죠. 거기가 이제 3사단이 거기까지 그때쯤 진격을 갔으면 합니다. 북한도 해산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북한군도. 참, 참. 우리나라 맞네요. 따지면 그냥 어디까지 밀렸다고 보면 돼요? 부산 바로 앞까지. 그렇겠죠. 양산까지. 그렇겠죠. 양산보다 양산도 더 내려갔겠죠. 더했겠죠. 네, 더 네. 들어가서. 남은 국토로 보면은 사실 부산 지나갔다고 봐야죠. 네. 부산 거의 지나 부산과 동네 사이. 그 동네 사이 정말 그 정도예요, 네, 네, 진짜. 네. 거의 그냥 끝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끝났을 텐데 네. 하필 그때 중국군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들어오게 네. 되는데 사실은 신호가 있었죠 좀. 그렇죠. 중국 인민해방군은 10월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산과 산을 타고 정말 몰래 들어옵니다. 그 약간- 당시 미군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정찰기를 띄었는데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야간에 일부 중국군을 포로로 잡은 예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국경 지역이라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정도, 뭐 정찰 때 그때 아니겠느냐 정도로만 그냥 생각했죠. 메가더가 아니라 다른 좀 조심성 있는 음. 미군 사령관이었으면 막 그렇게까지 방심은 안 했을 텐데 근데 심지어 몇몇 그 중국군 중에는 국부군 출신 있죠. 국민당군 출신이었다가 그 항복하거나 네, 투항한. 항복해서 이렇게 중국군이 억지로 된 사람들이 이 다시 이쪽으로 투항해서. 귀신을 투항을 해서 귀순을 해 와가지고 뭐 대규모의 중국군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믿질 않았죠. 그걸. 그나마 메가더의 반기를 들었던 소장이 미 해병 1사단 벤다그래프트. 소장이었는데 그죠 알몬드 네. 한 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측을 한 거는 맞아 떨어진 거예요. 물론 뭐 중국군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뭐 결과론적으로 맞은 거죠. 당시 중국군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슨 뭐 사진에 보듯이 압록강을 그냥 나팔 불고 막 뭐 깃발하고 그런 식으로 온 게 아니라 그건 이렇게 절대 안 선전사진입니다, 왔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신나게 뛰어오던데. 그건 영화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2차, 3차 계속 들어왔을 때의 이제 사진 선전하려고 찍은 거고요. 장면이고요. 일부러 산 기슭으로만 해가지고 안 보이게. 아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중국군 같은 경우는 국민당군하고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당군이 원래도 장비면에서 훨씬 우세였기 때문에 제공권도 잡고 있었고요. 와. 그래서 그거를 미군하고도 거의 같은 전술을 도입을 합니다. 최대한 안 들키게 야암을 타서 산악지대와 숲풀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병력을 집결시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타격을 한다. 절대 교전 안 합니다. 교전 않고 청도화의 전략 자체가 몰래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 그 2달간 들어와서 모인 규모가 18개 사단입니다. 18개 사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몰래 몰래 들어온 게 그 정도였어요. 약간 인해 전술이라고 아예 그래가지고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길로 다니지 말고 그 위에 산등성이로만 해서 그 진입하라 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온 거. 그게 인해 전술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사람만 많고 밀고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죠. 물론- 대나무 누구 이제 중국군이 하면은 우리가 대나무 죽창 그렇죠. 들고 막 뛰어온 것처럼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사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사실 그냥 무식하게 1대1로 밀어붙이면은 미군의 화력 앞에 못 버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그냥 병력이 많기만 할 뿐 아니라 빈틈을 잘 찾은 거죠. 최대한 들키지 않게 집결을 시킨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병력을 정말 우리의 취약점에 집결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 전략적이네요. 굉장히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이건 못합니다. 병력이 사실 많다고 무조건 중국군은 되는 게 아니에요. 국공내전부터 시작해서 뭐 20년대부터 30년 동안의 그 실전 경력이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게릴라 전술 같은 것만 그렇게 30년을 한 부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래 들어온 중공군이 있었지만은 연합군에서는 인지하지를 못한 그런 바이러스. 상황에서 바이러스 같았네. 그렇죠. 그러네 진짜 우리는 바이러스네. 앞서의 그런 우리도 지금 얘기하면서 들뜬 분위기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를 통일하는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 뭐 이쪽 서부전선 초산까지 네. 저쪽 동부전선 해산진까지 그때 국군 간부분의 이제 회고에 의하면 야 이거 만주까지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빼앗긴 고토로 되찾을 수 있겠네. 잘하면 뭐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 정도라고 했었어요. 네. 아니 얘기로만 들어도 네, 네. 이게 들뜨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또 오죽하겠냐고요. 뭐 건너편에 중국 마을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사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네. 네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중공군이 공세를 취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5차례의 공세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나름의 의미가 있고요. 전쟁사에서 꼭 그렇죠. 새겨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다음 주가 되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다음 주 정도에 청취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예. 그 이어서 또 한국 전쟁 6.25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번 시간 바로 여기까지 예. 우리가 통한의 후퇴를 넘어서 정말 진격 앞으로 진에 진격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어봤습니다. 자,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